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제가 그 연구실에 책을 정리하는 중인데요. 제가 내년에 지금 퇴임을 하기 때문에 연구실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고민 중인데, 지금 어떤 책을 계속 가지고 가지? 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고민 사항입니다. 지금. 교수님이 남겨두고자 하는 책 중에 혹시 가장 손꼽는 책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뭐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이 중에서 지금 여기는 오늘은 내가 보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읽었던 책들은 버리기가 조금 아까워서 지금 보관하려고 하는 책은 이제 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약간 고전적인 책인데요. 이 책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제가 전공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청년 시절에 읽었던 뭐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 책도 지금 버리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가지고 있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권을 지금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두 권에 대해서 오늘 구독자분들께 설명을 해주시는 건가요? 예, 조금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열심히 읽었던 거니까 약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버리지 않고 그냥 두려고 하는 책 두 권을 우선 소개할까 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C. 라이트 밀즈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이고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은 70년대 후반부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국무총리를 하셨던 이해찬 씨가 번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해찬 씨가 운영하던 서점에서 내가 샀습니다. 당시에 광장서적이라고 신림 사거리에 있는 이른바 이제 사회과학 서점, 운동권 학생들이 가는 서점에서 샀는데요. 이 라이트 밀즈라고 하는 사람, 이 책은 잠깐만 소개를 하면요. 이 책은 당시에 뭐 국내에서의 운동권 학생들이나 조금 청년들이 많이 읽었는데, 내용은 꽤 학술적인 내용인데 왜 이걸 당시에 청년들이 많이 읽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학자이고요. 이 진보적인 사회학자라고 한다면은 미국 사회학은 굉장히 주류 보수적인 시각은 대체로 뭐라고 할까요? 실증주의 사회학 혹은 기능주의 사회학, 또 50년대에 유행을 했던 행태주의 사회학, 이런 사회과학 쪽이 유행을 했고요. 미국의 패권주의라고 할까, 미국 자본주의의 우수성이나 미국 자본주의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이론들이 주류 사회과학이에요. 주류 사회학도 대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걸로는 근대화론 이런 거예요. 한국이 이제 빨리 경제 발전을 하면, 그러면 이제 서구처럼 돼가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하면 민주화가 되고 발전된 국가가 될 거다. 이런 식의 이론이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박정희 시절, 80년대까지도 근대화론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 비판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하여튼 마르크스주의 영향도 물론 받았지만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꽤 진보적인 학자였는데, 당시에 우리나라의 70년대는 아직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학문적인 이 성과가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로 수입된 이런 식의 외국 서적에 주로 의존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한국의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은 이제 미국 주류 학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대학에서도 그런 것만 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이제 공식 강좌에서 배우는 그런 식의 주류 사회과학은 한국 사회를 잘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약간 비판적인 학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당시에 번역이 되고 소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사회학 하는 학생이 아니라도 당시에 젊은이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좀 흥미롭죠. 왜냐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 실증주의 어떤 뭐 현상을 막 통계적으로 분석을 한다든지 인간 심리를 미시적으로 분석한다든지 이런 식의 그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약간 애매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과학하고 상상력은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어떤 뭐 과학적인 막 입증을 해야 되고 통계 분석을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는 이건 비과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상상력이라는 개념을 이 사회학하고 결합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고 현실의 모든 것은 올바른 것으로 보고 질서는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회학적, 사회과학적 방법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회학자나 사회과학자나 진보적인 지식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현실에서 무슨 뭐 통계 분석을 하거나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나온 결론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하거나 이런 식의 방법론 가지고는 이 사회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식인이나 학자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의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사회를 비판적으로 보고 또 뭐 노동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 파워 엘리트라는 책에서는 이 라이트 밀즈가 미국의 이 지배 집단, 이른바 군산복 합체, 그러니까 전쟁을 빌미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이런 기업들과 어떤 미국의 지배 엘리트, 그 다음에 군 장성들, 이런 그 미국의 지배 집단에 대해서 매우 날카로운 비판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읽히고 있고 지금도 고전에 거의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버릴까 말까 하다가 지금 이건 가지고 있자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책은 이제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요즘은 뭐 물리학에서 이제 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전통적 물리학이나 과학 이론에 대한 비판이 유행이지만 당시에 80년대는 나는 이 책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또 마르크스주의 영향을 꽤 많이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사회과학이나 서구적인 학문에 대해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우리가 추정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소위 말해서 이 과학담론을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과학적으로 비판을 하고 또 거기에 대안도 과학적으로 마련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비판적인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당시의 청년들, 뭐 이제 20대 저의 생각이기도 했는데,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삥 한 대 맞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거 결국은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우리의 문제의식을 서양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은 약간 비극적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카프라라고 하는 사람 물리학자인데 오스트리아 출신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은 바로 뉴턴식 기계론적 세계관, 데카르트적 세계관에 대해서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서구의 이 물질주의나 성장주의는 기본적으로 뉴턴식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초해 있다. 그래서 이 뉴턴식 기계론적 세계관이 서구의 과학의 기초이고 이 과학적 기초에 의해서 서구의 경제학,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로 서구의 물질 문명이 여기에 서서 이제 건설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을 하면서 오늘날 이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환경 문제가 이미 서구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어요. 이미 68혁명 이후에 젊은이들이 이제 환경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런 그 환경 파괴가 기본적으로 서구의 과학관과 자연을 정복 대상으로 보는 자연과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일종의 이제 그런 식의 방법론이나 사회과학이나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이미 그때 서구에서 이제 막 나올 시점이에요. 근데 한국은
80년대 초에 물론 뭐 그 공출연이라고 공해추방운동연합인가 하여튼 그런 단체가 생겼고 환경운동이 시작되긴 했으나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국이 막 발전한 나라였기 때문에 발전된 뒤에 이게 문명이 파괴되고 이 오늘날과 같은 기후위기 같은 게 뭐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의식이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이 없던 때에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이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식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세상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그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시야. 자연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하나의 인간과 같은 생명체로 본다는 이 시야가 당시의 나로서는 내가 이거 85년 좀 읽은 것 같은데 그때는 꽤 신선했을 뿐더러 어디 띵 한 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서구를 쫓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갔는데 가고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려고 막 가는데 당신들의 이거는 틀린 거야. 이거 문명 파괴야.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중요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확 꽂혔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의학 문제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인용하고 있는데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차이점. 그러니까 서양의학은 인간을 완전히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몸에 있는 장기라든지 몸 부위를 그 자체로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거기를 치유하는 거예요. 세포를 죽인다. 약물을 투여한다. 분석을 한다.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 문제를 발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동양의학은 몸 전체를 시스템 하나로 본다.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간이 안 좋아졌다.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위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온 몸의 균형이 깨진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게 기본적인 동양의학의 철학이고 그래서 어떤 병이 생기면 병을 치유할 때 그 부위를 어떤 약을 투여한다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균형을 회복하고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동양 철학이다. 그리고 거기에 동양 철학에서 나온 것이 동양의학이다. 한의학이나 여기서 나온 것은 몸 전체의 이 기력과 그다음에 균형과 그다음에 이걸 보고 이게 또 머리와 요즘은 거의 이제 상식화되어 있지만 뇌과학이 발전해서 상식화되어 있지만 뇌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있는 장기도 다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연결되어 있다는 거의 상식화되어 있지만 그동안은 그런 것이 상식화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어쨌든 물리학이나 혹은 화학이라든지 자연과학적 기초 위에서 서양의학이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는 있고 상당히 병치료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나 거기서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이분은 이제 서구 문명의 한계 속에서 그 대안을 동양의 어쨌든 그 철학에서부터 끄집어 왔고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전체 문명을 물리학자지만 서양 문명 전체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유행이 되어 있는 정도로 이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환경 파괴 문제라든지 인류 문명 파괴 문제라든지 성장주의 문제라든지 이걸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거 조금 옛날 본 책이지만 제가 책을 지금 고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르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버릴 것, 한 번 더 읽을 것, 또 학생들에게 나눠줄 것 이런 걸 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몇 마디를 했습니다. 들어줘서 고맙습니다.